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국정 이재명 이 지지율이 급락한 결과가 또 나왔네요. 지난번 리얼미터에서 6.8%포인트 급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 어제 발표한 코리아 정보 리서치 9.1%포인트 하락한 결과 나왔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그러죠. 여기도 4.1% 떨어진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어떠했는가. 뭐 제일 처참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그 집권하고 초기에만 50% 넘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쭉 빠졌었고요. 예. 그 다음에 역대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뭐 80% 넘어갔었고, 거의 1년 내내 뭐 한 70% 이상 그러한 지지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그래도 뭐 한 56%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60%대에서 다시 50%대로 이렇게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성적이 아주 처참하다, 안 좋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제가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제 방송하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넘버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은 추세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사람들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사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인사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벌써 사람들이 가물가물하지만은 주요 공직자 후보자가 4명이나 낙마했어요. 예. 그것도 보통 자리가 낙마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민정수석 낙마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도 낙마했고, 뭐 여가부 장관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강선우 후보자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온갖 무리를 빚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그 이미지에, 인상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사면은 진짜로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겠다, 이런 것들을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어떻게 그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을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그야말로 그냥 그로테스틱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의미를 조금만 더 붙여보면은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예. 을사조약이 120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때도 아닌 을사년 광복절에 윤미향 같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했던, 등을 쳤던 그런 사람을 특사로 어떻게 할까? 저는요, 마지막에는 뒤집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 국무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그 주말에도 이렇게 막 부글부글 했었으니까, 아이 뭐 조국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윤미향은 그래도 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강행했는데 왜 윤미향 전 의원을 굳이 지금 시점에 사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그 윤미향 무리해서까지 사면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봐서는 그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주가거든요. 예. 주가가 거의 뭐 계속적으로 쫙 올라갔었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또 그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지지율이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금 정권에서도 긴장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여러 주요한 지지율 하락 추세, 급락 추세에 대해서 그 추세를 흐름을 보자.
주요한 이유 중에 이제 인사와 사면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 이재명 오랫동안 정치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이재명이 평소 정치를 보면 상당히 자세히 살피는 정치 스타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런 정도는 정치적 감각으로 볼 때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간의 비난 여론 또 언론의 보도 등을 볼 때 영향을 미치겠구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에도 왜 사면을 했는지 문제는 항상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당연히 했겠죠. 그거야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고 더 중요한 효과가 있으니까 사면으로 인한 효과가 지지율 빠지는 효과보다 더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내년이면은 또 지방선거인데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규모 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민주당이 아주 크게 이겨야 될 텐데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은 민주당 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득이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물론 지난번 총선과 같이 뭐 비조지민, 지민 비조 이런 식으로 해서 범여권, 뭐 조국 혁신당을 범여권으로 묶었을 때 그럴 때는 그 보수를 거의 뭐 압살하는 수준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야당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 친여적 성향을 띠긴 했지만 야당은 야당일 텐데 그런데 조국 전 대표에게 저렇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윤미향 씨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이유를 붙여도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면을 했는지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세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하락 요인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인사 문제나 사면 문제는 마무리됐지만 그 후에 여러 정치적인 요인이나 경제적인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지율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지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지지율이 이맘때쯤에 77%인가 그랬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았습니까? 그때 국정농단 막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구속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판받으러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거였구나 막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잘하겠지라고 해서 그래서 지지율이 진짜 집권 초기에는 80%도 넘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왜 상당히 낮은 것인가?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문제가 됐었을 뿐인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엊그저께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까지도 지금 이러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네방네 광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뭐 쇼츠 같은 거 막 돌아다니는 걸 딱 보면은 거의 뭐 윤 대통령과 영부인을 그 김건희 여사를 거의 뭐 바보화, 뭐 악마화 그 이상으로 막 그렇게 그 폄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이게 직권남용의 뭐 뇌물죄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엮여 있는 건 좀 불편하긴 했어도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뭘 받았다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의 80% 육박하는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지지율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일 한미 정상 앞두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로 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지만 어쨌든 폭락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양도소득세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적 입장을 상당히 유지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 이제 정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후에 막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또 뭐 검찰개혁 또 노란봉투법 이런 것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겠다는 계획인데 정부의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사면 문제나 인사 문제나 몇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정청래 변수가 국정 운영이나 국정 지지율에 미칠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 있고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게임이 끝났어요.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4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윤호개인을 외쳤던 사람이든 뭐 어쨌든 사람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국민의 힘은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끝까지 그냥 찐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도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는 뭐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집값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지금 경제가 진짜로 심상치가 않아요. 왜 심상치가 않냐면 주가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잘했다라고 하지만 관세가 15%가 지금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15% 시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하고 현대자동차가 똑같은 관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3% 정도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서는 15% 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3%가 밀린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민주당하고 그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엇박자가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을 시행을 조금 미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뭐 돈도 잘 벌고 그게 될 테니까. 하지만은 민주당의 강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그러면 그 경제 관계가 하반기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지금 벌써 8월인데 10월 말에 에이펙이 있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부터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권 초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잼버리가 있었어요. 근데 잼버리 그거는 뭐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거다 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둘러댈 수 있었을진 몰라도 그래도 정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이펙은 잼버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뭐 잼버리야 그냥 그 젊은 청소년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와서 그게 뭐 스카우트 활동하고 그런 건데 에이펙은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정상들과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그 빅테크의 CEO들이 다 오는 그런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주에서 그것도 서울도 아닌 부산도 아닌 경주에서 즉 치러지게 되는 이 에이펙에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쭉 그 계속 진행이 됐었으면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만전을 그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뭐 탄핵 정국 이러면서 그 시간 다 날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되나? 저는 그거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10월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치러지지 못한다. 그럼 이것도 또 정권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그 팩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변수가 미칠 영향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에 대해서 민주당 원로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의견을 좀 낸 걸 지금 언론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문희상 전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들도 너무 이제 세게 나가는 것 같다, 강하게 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개혁도 좋지만 여러 가지 국민의 민심도 좀 잘 살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쓴소리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또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이 양도세 문제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이 거친 작업,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발생하면서 데 따른 이 상당히 강성으로 나갔던 이게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될지 브레이크가 잡힐지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예측은 못 하겠는데 예.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 내에 지금 그 민주당과 정부 내의 역학 관계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뭐 그 지금은 뭐 잘 모르겠고 예. 그런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예. 속도 조절을 해주면서 대통령이 그 끌고 가는 대로 보조를 맞춰준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립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정권에 부담이 되는 쪽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푸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간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문명 대전이다 해가지고 친문과 친명 사이에 그 스트러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문명이 뭐가 되냐면 명청 교체기가 올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권력은 다 레임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권 3년 지나가서 4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대통령 말이 그렇게 잘 맥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후기를 그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로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6월에 그 당선됐으니까 7월, 8월 2달하고 조금 더 지났을 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당대표가 아주 강성으로 정권의 그 정부에 부담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쭉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그 여권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뭐 명심이란 말도 있지만 어심이란 말도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다른 정권 초기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처음에 뭐 한 3년 전만 돌아가 봐도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거의 뭐 이렇게 되다시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은 오히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기반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강고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것은 그 80년대 586 운동권이 그 주류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운동권하고는 거리가
아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선 의원 뭐 한 4선 5선 의원 해가지고 당내에 뿌리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형식상으로는 재선 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국회의원 한 3년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할 때 그런 정도 그 인맥 가지고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간단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국회에서 뿌리는 뭐 그 정청래와 뭐 그런 그 여당 대표와 이런 쪽에 더 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역학 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이재명 지지율의 여러 가지 급락 추세를 보면서 그것이 원인도 파악이 좀 필요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방향 속에서 법률권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학관계가 발생할지 또 대응해 갈지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8.15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8.15 이 임명시에 두 번에 걸쳐 취임과 국민임명이라는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초유의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8.15 국민임명식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탁현민이라는 인물이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의전 비서관이었던 탁현민, 현재는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입니다. 정책 기류나 계파가 좀 다르다는 건 아마 이 탁현민을 아는 사람들 잘 알 겁니다. 민주당 내에 어떤 이제 계파 흐름이 있는지를 참고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8.15 국민임명식에 국민의힘 등 야당, 뭐 개혁신당도 참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참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방송에서 탁현민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들도 설득해서 다 데리고 와야 한다. 광복절의 취지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여야를 넘나드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글이 올라오자 이 발언이 알려지자 댓글들이 어떻게 댓글 달았겠습니까? 한번 댓글 보여주시겠어요? 민주당 여권 강성 지지층의 댓글. 예. 자, 몇 개를 제가 찾아봤어요. 쭉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개를. 자,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탁현민에 대해서 하는 얘기요. 이놈도 맛이 서서히 가고 있네. 국짐은 버려도 된다. 뭐 이런. 또 하나는 통합 강박증이냐 안 온다는데 뭘 설득하냐. 국짐 내란당 쓰레기들 초청하지 마라. 극우 똘마니들 잠입해 폭탄 터뜨릴까 겁난다. 광복절 행사에 극우 외국 톡착당이 올라가 있나. 뭐 어제 PD수첩 보니 이 사이 곳곳에 리박스쿨 어쩌고 해서 적지 않은 댓글 중에 이 탁현민을 비난하는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댓글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시면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탁현민의 발언에 대한 것도 지금은 상황에 여권의 이제 기류도 알 텐데 탁현민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고 이 강성 지지층의 반응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벌써 오늘이 14일이네요. 예. 그 광복절이 언제 오나 했는데 이제 내일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뭐 조국 뭐 그다음에 윤미향 다 사면 복권되고 예. 뭐 조국 전 대표 풀려나는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광화문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구조물 막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예. 전 처음에는 저거 왜 설치하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내일이 그 광복절이다. 그러니까 광복절에 그 뭐 국민 임명식이다. 뭐 내일 날씨는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탁현민 전 비서관 이야기한 게 그 세레모니 행사의 명칭이 국민 임명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보수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임명하는 그런 행사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는 탁현민 씨 이야기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전직 대통령들 그다음에 뭐 전직 총리나 뭐 전직 대법원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유명한 CEO들이나 가능하면 다 참석해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 줘
줘야 된다. 이게 이재명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임명식의 의미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가능하지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정도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윤미향 씨 같은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미향을 광복절에 윤미향을 을사년 광복절에 윤미향을 사면하고 복권시켜주는 그러한 정권에 그 대통령이 임명되는 것을 그렇게 흔쾌히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당 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면 여야가 공히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뭐 그런 덕담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표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뭐였느냐? 야당은 뭐 인간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저런 국민 임명식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랬을 때 지금은 말로는 국민 임명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뭐 개딸 임명식, 뭐 민주 임명식 그 실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세레모니는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왜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와 같은 대선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식으로 취임식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 취임식 하는 거 아니냐, 국민 임명식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대부분의 대통령은 그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한 2달 정도의 그 텀을 가지고 뭐 인수위도 있고 그런 와중에 그 정식으로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취임식을 가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게 없었다. 이거는 맞아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와 같은 국민 임명식이 있었고 그거 선례가 있으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선례도 없는 그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요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보다도 나라가 안팎으로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굳이 저렇게까지 세레모니를 그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인 관심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되려면 일반 국민들이 8월 15일에 큰 행사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거의 감지가 되지 않고 아마 내일 국민 임명식 할 때 그거 보고 이제 텔레비전에 뭐 KBS나 MBC에 그런 거 나오는 걸 보고 뭐 오늘 저런 걸 하나 보다 이런 정도가 됐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임명식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궁금한데 이러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차라리 정력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이런 국민 임명식보다 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네. 8월 말에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걱정되거든요. 에이펙 이런 임명식보다 에이펙 준비하는데 역량을 훨씬 더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차피 한다라고 하니까 내일 잘 진행되기를 기대는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 선언을 이미 했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이 됐고요. 김옥순 여사 여사들도 불참하겠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주요 인사들이 이제 8.15 국민 임명식의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서 통합의 명분과 현실도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와 함께 8.15 국민 임명식이 사실상 통합이나 이런 건 이제 형식이고 정권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비판, 정치적 이벤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은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오히려 자꾸 이런 행사를 세레모니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대통령이 스스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국민 임명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대통령 됐으면 대통령 그냥 일 시작하고 지금 대통령 일 시작하고 잘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저렇게 무슨 그러한 그 세레모니를 한다는 거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옛날 뭐 군부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나 이런 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거창한 행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행사들을 왜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그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이 어제 이제 나라재정 전략간담회에서 국가재정이 부족하다. 현재 국가채무가 1,300조에 이르는데 지금 뭐 국정계획위원회의 계획, 기초적인 계획만 하더라도 210조 정도가 더 추가 예산이 국가재정이 더 추가된다고 하죠. 그러면 예산에서 플러스 210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추가로 했는데 그것만 있겠습니다만 1,500조가 넘을 거다. 국가채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존 광복절 행사는 주로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좀 사실은 간소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뭐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주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많이 했고 좀 부문별 행사가 일부 있었는데 내일은 어쨌든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면 음향시설부터 하는데 수십억이 들 텐데 수백억 전체적으로 하면 수백억의 돈이 들 텐데 국가재정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이런 행사에 예산을 저렇게 막 쓰는 것 이 부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들어갈 돈이 세이브 됐으니까 예. 그 돈 가지고 하면 뭐 큰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같은 때 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삼성전자가 지금 수익이 아주 처참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뭐 애플이나 뭐 몇 군데랑 다시 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삼성전자 그 실적은요. 역사상 보기 어려운 최근에 보기 어려운 그런 실적 아니었는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혹한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SK 하이닉스 실적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쭉 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 할 때요. 그때 실적이 뭐 꾸준하게 늘 좋았는데 매번 그 사내 방송할 때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위기입니다. 예. 그냥 계속 뭐 1년에 몇 천억씩 1조씩 그 20년 전에 그때 그렇게 수익을 내는 회사가 계속 그 사원들한테는 우리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더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쭉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위기예요. 실질적으로 위기니까 이런 행사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서 이 경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국민 임명식 하는 것보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삼성은 근데 사장이 직접 가끔 이렇게 자주 사내 방송을 하나요? 네네. 그래. 주요 뭐,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합니까? 뭐 한 달에 한 두어 번씩은 그렇게 많군요.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삼성이 교육을 많이 해요. 예. 삼성이 일이 많은 게 뭐 제가 있었던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몸담았던 그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일은 일대로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원들한테 회사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또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장님 직접 나와가지고 뭐 여러 번 이렇게 그 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8.15 국민 임명식. 제가 오픈에서는 사실은 국민 대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 마침 국민 대표 80여 명을 뽑아가지고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데 그런 형식이 국민들에게 이게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여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거 받아가지고 뭐 살림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물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이런 거 받았다, 기분 좋다, 뭐 대통령 이름 찍힌 그런 임명장 받았다,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흔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8.15 임명시 문제 좀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